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로봇이 아기를 낳는다 뭐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아, 네. 얼마 전에 중국의 한 연구자가 1년 안에 그것도 꽤 저렴하게 임신 로봇을 내놓겠다 뭐 이렇게 발표해서 정말 파장이 컸습니다. 완전 SF 영화 같아요. 네, 그 발표 내용만 보면 정말 영화 속에서나 보던 미래가 확 온 것 같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게 가능한가? 하는 의문도 많이 생겼죠. 맞아요. 현재 기술로 정말 이게 될까? 또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질문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뭐 관련 논문이나 전문가 인터뷰 기사, 기술 보고서 같은 것들을 좀 모아봤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인공자궁 기술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현재 기술 수준이 어디쯤 와 있고,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반대로 넘어야 할 과제는 뭔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죠. 인공자궁이 정말 곧 현실이 될 기술인지 아니면 아직은 그냥 공상과학 소술 단계인지 그 과학적인 도전과 윤리적인 문제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논란의 시작이었던 중국 연구자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장치펑 박사, 1년 안에 상용화, 가격은 한 1,900만 원 아래로. 와, 네, 뭐 영화 매트릭스나 블레이드 러너 같은 거 생각나죠? 맞아요. 진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전문가들 대부분은 그 발표가 지금 기술 수준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봐요. 아, 그런가요? 네, 약간 뭐랄까 선언적인 발표? 아니면 기술 선점하려는 마케팅 전략 이런 시각이 좀 우세합니다. 사회과대 강윤정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실제 여성의 자궁 환경을 똑같이 만들어서 완전히 대체할 정도의 기술 완성도 이거는 아직 갈 길이 한참 멀거든요. 그렇죠. 특히 상업화는 뭐 훨씬 더 먼 미래 이야기다. 이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자료들 봐도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기술로는 공상이다, 망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 로봇 복부에 있는 캡슐이 인공자궁이 돼서 수정부터 출산까지 다 한다. 이런 구상인데 기술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엄청 많아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인공자궁이라는 생각 자체는 사실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아이디어는 정말 오래됐어요. 1955년에 미국 의사 이메뉴엘 그린버그가 이걸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논문도 내고 심지어 디자인 특허까지 냈어요. 오, 1955년이요? 네. 어떻게 보면 인공자궁의 이론적인 기반을 닦은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실험실에서 뭔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뭔가 좀 실제적인 돌파구가 생긴 건 한참 뒤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주목할 만한 첫 성공은 1996년에 일본 연구진이 한 염소태아 실험이에요. 자궁 밖에서 만든 시스템으로 미성숙한 염소태아를 3주 동안 살려냈죠. 염소태아요? 네. 이게 실질적인 의미의 첫 인공자궁 시스템으로 평가받아요. 그리고 이제 대중적으로 인공자궁 가능성을 확 보여준 건 역시 2017년 미국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의 바이오백 실험이죠. 아, 그 비닐백 기억나요. 투명한 백 안에 양수 같은 거 채우고 탯줄처럼 이렇게 튜브 연결해서 새끼양 키운 거 맞죠? 네, 정확합니다. 임신한 15주차 정도 되는 미숙한 새끼를 꺼내서 이 바이오백에 넣고 한 20일 정도 성공적으로 키웠어요. 그때 막 폐도 발달하고 털도 자라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야, 이게 진짜 공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죠. 그 실험이 정말 큰 의미가 있었네요. 단순히 생존 기간 늘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구나 하고 보여줬다는 거. 맞아요. 논의를 촉발시킨 거죠.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어렵고 상용화까지 멀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왜 과학자들이 계속 이 연구를 하는 걸까요? 단순히 SF 실현?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이게 단순한 기술 호기심이 아니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 현장이요? 네, 서울대병원 구승엽 교수님도 강조하셨는데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극소미수가의 생존율을 크게 높이는 거예요. 극소미수가 그러니까 너무 일찍 태어나서 생존 자체가 좀 위태로운 아기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신생아 집중치료실 그 NICU 인큐베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기 폐기능이 너무 미숙하면 생존을 보장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폐가 다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인공자궁은 태반처럼 산소를 직접 공급해주니까 폐가 충분히 성숙할 때까지 아기를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키울 수 있는 뭐랄까 NICU의 한계를 보완하는
전환하는 새로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와, 이건 정말 생명을 살리는데 직접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가능성이죠. 미수가 치료 말고 또 다른 기대 효과는 없을까요? 자료 보니까 난임 문제 해결 가능성도 있던데요. 네,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차액과대 강윤정 교수님 설명에 따르면 지금 난임 치료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환자마다 자궁 내막 상태가 다 다른데 이걸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자궁 내막 상태요? 네. 근데 인공자궁 연구, 특히 그 자궁 내막 환경을 몸 밖에서, 그러니까 체외에서 재현하는 기술이 발전하면 이 문제를 푸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외에서 자궁 내막 환경을 만든다고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 거죠? 예를 들면 환자 자궁 내막 세포를 조금 떼서요. 그걸로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미니 장기나 인공 내막 칩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칩 형태로? 네. 그걸 분석하면 이 환자는 자궁 내막에 혈관이 좀 부족하구나, 아니면 특정 면역 세포나 성장 인자가 부족하구나, 이런 걸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게 돼요. 오! 그럼 그걸 바탕으로 환자에게 딱 맞는 치료 전략을 세우거나 아예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인공자궁이 아니더라도 그 연구 과정에서 나오는 기술들이 당장 난임 치료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듣고 보니까 인공자궁 연구가 단순히 그냥 아기 낳는 걸 대신하는 기술, 이게 아니네요. 미수가 생존율도 높이고 난임 진단이나 치료에도 도움을 주고 의료적으로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잠재적인 혜택들 때문에 기술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연구를 계속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기술적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보죠. 인공자궁 만드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제일 큰 난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가장 핵심적인 도전은요, 바로 살아있는 자궁. 그러니까 엄마와 아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상호작용을 인공 환경에서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호작용이요. 네, 단순히 영양분이나 산소를 튜브로 넣어주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죠. 훨씬 복잡해요. 태반통에서 뭐 주고받는 거 말고 또 어떤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임신 기간 동안 계속 변하는 호르몬의 아주 정교한 조절작용 같은 거요. 호르몬. 네, 엄마 몸에서 나오는 다양한 호르몬들이 아기의 성장, 발달, 각 기관이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생명공학연구원 김선욱 센터장님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아직도 실제 자궁 안에서 어떤 호르몬, 어떤 성장인자들이 정확히 얼마만큼, 어떤 타이밍에 서로 어떻게 작용해서 아기 발달을 조절하는지 그 전체 그림을 완벽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와, 원리 자체를 아직 다 모르는 거네요. 그럼 그걸 인공적으로 만들기는 더 어렵겠군요. 설계도 없이 복잡한 기계에 조립하려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런 생물학적인 복잡성 말고도 물리적인 어려움도 커요. 물리적인 거라면요? 실제 자궁은 임신하면 크기가 처음보다 50배 이상 커지거든요. 50배요? 와. 네, 그러면서 자궁벽에는 수많은 미세혈관들이 막 새로 생겨나고 엄청난 피의 흐름과 내두 압력을 견뎌내야 해요. 인공자궁도 이런 역동적인 물리적, 기계적, 화학적 변화를 다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소재부터 엄청나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극한 조건을 만족하는 생체 친화적인 소재 개발, 또 3차원 구조 설계, 이것도 아주 중요한 연구 과제입니다. 아기를 그냥 키우는 후반 단계 말고 수정란이 자궁벽에 딱 붙어서 초기 배아로 자라는 과정도 있잖아요. 그 초기 단계 만드는 건 어떤가요? 네,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어요. 자궁 역할은 크게 두 단계로 볼 수 있거든요.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잘 자리 잡아서 초기 배아랑 폐반을 만드는 초기 발생 및 착상 단계, 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태아를 출산할 때까지 안전하게 키우는 태아 성장 및 유지 단계, 이렇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백이나 지금 연구되는 대부분의 인공자궁 플랫폼은 주로 후자, 그러니까 태아 성장 및 유지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초기 발생이랑 착상 단계가 더 어려운가 보죠? 왜 그런 건가요? 그 단계에서 일어나는 세포들 간의 신호 전달이나 면역학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태반이 만들어지는 과정 같은 게 후반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직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군요.
네, 구승엽 교수님 설명처럼 현재 인공 자궁 기술은 주로 그냥 밀폐된 공간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순환 시스템 만들고 일부 호르몬 좀 넣어주는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실제 자궁처럼 시간에 맞춰서 딱딱 변하는 호르몬 신호라던가 엄마와 아기 사이의 면역 관용 시스템, 복잡한 혈관 네트워크 형성 이런 걸 다 동시에 또 유기적으로 조절하는 능력까지는 아직 구현을 못하고 있는 거죠. 와, 초기 단계 그 정교한 생물학적 춤을 따라하는 건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상상 이상으로 복잡한 시스템이네요. 그럼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지금 연구자들은 어떤 방법들을 쓰고 있나요? 여러 가지 전력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자궁 전체를 한 번에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자궁 내막이나 태반 같은 특정 조직의 핵심 기능을 작은 칩 위에 구현하는 거예요. 오간 오너 칩 또는 장기 칩 기술이라고 하죠. 오관원 칩이요. 그건 어떤 거죠? 예를 들어 자궁 내막 칩이나 인공 태반 칩 같은 걸 만들어서 특정 약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니면 영양분이나 노폐물이 어떻게 교환되는지, 호르몬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방식이에요. 전체 시스템을 알기 어려우니까 일단 중요한 부분 모듈부터 만들어서 연구한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개별 칩들을 그냥 이어붙인다고 해서 실제 자궁처럼 다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자궁은 내막 세포 말고도 근육세포, 면역세포, 신경세포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상호작용하는 기관이니까요. 그렇겠네요. 또 다른 접근법으로는 미세 유체역학 기술을 응용하는 게 있어요. 미세 유체역학. 네. 실제 자궁 안에 있는 미세 혈관에서 피가 어떻게 흐르고 물질이 얼마나 빨리 전달되는지 이런 걸 정밀하게 제어하고 분석해서 이걸 인공적인 시스템에서 따라해보려는 시도예요. 태반에서 물질 교환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죠. 동물 실험은 좀 진전이 있나요? 네, 토끼 같은 일부 동물에서는 인공 자궁 환경에 배아를 이식해서 임신하고 출산까지 성공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오, 토끼에서 성공 사례가? 네,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고 실제 사람 자궁 환경하고는 여전히 차이가 커요. 사람에게 적용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장벽이 많죠.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필라델피아 바이오백 실험도 대단했지만 실험에 쓰인 새끼양 수가 좀 적었고 실험 기간도 제한적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비슷한 플랫폼들에서도 생존율은 80% 이상으로 꽤 높았지만 일부 개체에서 뇌나 폐 같은 주요 장기 발달에 이상이 생기거나 합병증이 관찰됐다는 보고도 있어서 안전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설령 언젠가 기술이 더 발전해서 실제 자궁이랑 거의 똑같은 물리적 생화학적 환경을 완벽하게 만든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구승엽 교수님도 자료에서 그랬잖아요. 체외 환경에서 자란 태아의 장기적인 결과는 불확실하다고요. 바로 그 점이 인공자궁 기술이 안고 있는 또 다른 큰 불확실성이자 윤리적인 고민 지점입니다. 인공자궁에서 태어나고 자란 개체가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됐을 때 신경계 발달이나 인지기능, 면역체계, 생식 능력 같은데 어떤 예상치 못한 장기적인 결과가 나타날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환경 요인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후속 유전학적 변화, 이게 또 어떻게 나타날지도 알 수 없고요. 말 그대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불확실성은 결국 윤리적인 논쟁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 생명의 탄생과 삶에 대한 문제니까요. 그냥 과학적 호기심만으로 막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인공자궁 연구는 다른 생명과학 연구보다 훨씬 더 신중한 접근, 그리고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요. 생명 탄생이라는 본질적인 과정에 개입하는 기술이니까 연구 방향이나 속도, 적용 범위 같은 거에 대해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꼭 필요하죠. 현재 배아 연구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네, 현재 많은 나라에서 인간 배아 연구는 수정 후 14일까지로 제한하는 이른바 14일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14일 규칙이요? 네, 그 시기가 지나면 원시선이라는 게 나타나면서 개체로서 발달이 본격화된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근데 인공자궁 기술은 본질적으로 수정 후 14일을 훨씬 넘어서는 아주 장기간의 체외 배양과 발달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승엽 교수님 지적처럼 기존의 14일 규칙은 인공자궁 연구의 발전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이 기술의 잠재적인 혜택과 윤리적인 우려 사이에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점을 찾고 그에 맞는 규범이나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다양한 가치관이 부딪힐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니까 정말 폭넓은 공론화와 신중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기술 발전 속도랑 그걸 받아들이는 사회적 윤리적 논의 속도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거군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인공자공 기술은 과학기술 발전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들, 예를 들면 생명의 정의가 뭐냐? 인간 존엄성은 뭐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또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인공자궁 기술의 현주소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SF 영화의 단골 소재에서 시작해서 실제 연구 현장의 치열한 도전과 고민,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까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여러분께 인공자궁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아직은 먼 미래의 공상일까요? 아니면 우리 눈앞에 다가올 의료 혁신의 시작일까요? 오늘 논의를 좀 요약해보면요. 인공자궁 기술은 극소비수가 생존율 향상이나 난임 문제 해결처럼 인류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네, 잠재력은 분명 크죠.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자궁의 그 복잡하고 정교한 생물학적, 물리적 기능을 완벽하게 따라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매우 어려운 도전이고 넘어야 할 과학적, 기술적 장벽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 중국 연구자의 1년 내 상용화 발표는 좀 성급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이 분야 연구 자체의 중요성과 잠재력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는 진행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잠재적 혜택이 워낙 크니까 연구는 계속될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생명의 시작과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이게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것만큼이나 그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할지에 대한 윤리적 고민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시작 과정을 몸 밖에서 재현하려는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과연 이 기술이 엄마와 아기 사이의 그 깊고 복잡한 생물학적 연결, 더 나아가서 정서적인 유대까지 어느 정도나 대체하거나 모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 기술이 흔해진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임신, 출산, 그리고 부모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의 내용을 넘어서서 앞으로 기술이 우리 삶과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각자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중요한 화두를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